네, 공포정치, 숙성정치로 북한을 끌고 가고 있는 김정은 제재. 오늘은 그 중간 점검성격으로 북한 실세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택, 현영철처럼 사라진 실세들과 황병서, 최용해 같이 살아남은 실세들,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전 북한 아나운서입니다. 송지영 씨,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숙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70여 명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숙청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뭐 잘 또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숙청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숙청된 사람이 이용호 총참모장, 인민군 차세웠고 인민군대만 약 한 5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전군 지휘관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호한 사람이고 또 김종일 때 장군을 달았기 때문에 김종일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김종일 때는 이용호한테 모든 군부에 대해서 맡겨가지고 군부는 내가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해서 군부가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또 선군 정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총인민군 수장이다 보니까 세력화가 된 거죠. 이용호는 주위에 이용호를 따르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군부에서는 이용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총참모장, 야전군 지휘관을 했기 때문에 세력화가 되다 보니까 김정은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장성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호가 총참모장으로서 군부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의 세력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장성택 역시 김일성의 사위이고 김정일의 매제였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약 한 40년간 당 지도원으로부터 당 중앙위원회 지도원부터 과장, 부부장을 거치고 부장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 중앙위원회 안에서 장성택의 신세를 앉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인맥이 깊은 사람이니까 김정일이 죽은 이후에 당의 세력화를 돼 있던 사람은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 이용호는 군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장성택이는 당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한테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죠. 이렇게 자꾸 숙청이 되면 아무래도 김정은이 불안한데 황병서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복이 김정은의 지도력이 기복이 심하다면 최측근이 또 순식간에 뭐 날아가는 판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숙청을 한쪽에서 시키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이제 강폭 정치를 편다고 하고 또 신임도 주고 대회도 열고 하며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믿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면 그만큼 이제 살게끔 다 보살펴 주고 충성하지 않고 자기네 기독교는 이제 권력을 누리고자 하면 권력을 좀 더 이제 굳건히 하고자 하면 쳐낸다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김정은 자기의 둘이에 자기한테 충성하게끔 한마디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위협을 주면서 나한테 충성을 유도하는 효과도 이제 가져온다고 봅니다. 제가 성질 말씀해주세요. 그야말로 공포정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성을 하면은 잘 살게 해준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이용호도 충성을 했고요. 장성택도 충성을 했거든요. 뭐 충성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세력화가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김정일이 때도 그렇고 김일성이 때도 그렇고 세력화됐던 사람들은 다 반당 반혁명 종파문자로 다 숙청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 거기 따르는 무리가 생기게 되면 이 세력화가 자연히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성택이도 사실 숙청은 안 됐지만은 좌천 3번이나 좌천됐다고 봤던 것도 그 주위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나 김정일이 있을 때는 그게 그 김정일한테 조언되지 않지만 김정일이가 없는 김정은 상태에서는 김정일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용호와 장성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그냥 놔두고는 자기가 홀로설 수도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총살함으로 해가지고 공개 총살함으로 해가지고 기강을 잡는 것보다 공포 정치로 야 장성택이까지 죽이는데 하면 나야 이런 공포 분위기로 다니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룡해와 황병서는 다릅니다. 이용호나 이 장성택과 다른 것이 아직도 세력화가 돼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황병수가 당전히 부부장하다가 정정치국장 간 지 얼마 1년 2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자기 세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의 경우 황병수가 이제 한 조금만 더 있다면 이 최룡이도 정정치국장 1년 만에 잘리지 않았습니까? 황병서도 만약시 그런 기미가 보이고 이 황병서 따르는 무리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게 황병서의 운명이고요. 그게 바로 그 신뢰가 현영철이었거든요. 현영철이도 인민무력부장이고 야전군 지휘관 출신이고 오랜 기간 인민군대 복무했기 때문에
현역 처리를 따르는 야전군 지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를 들면 5군 단장도 했고 8군 단장도 했던 것이 현역 처리입니다. 그러다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그나마도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현역 처리를 시켰는데 현역 처리도 김정은 사람은 아닙니다. 현역 처리를 파악할 새가 없었어요. 김정은이는. 네, 그 현역 처리라는 인물은 김종일이 때 사령관하고 군단 사령관을 지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민무력부장을 시킨 것은 바로 김정은인데 아마 황병서나 조현준이와 같은 집무실 사람들과 상의해가지고 현역처리를 시켰는데 말을 제대로 듣질 않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냥 잘란 거 아니까 공개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한데 자기한테 불만을 표출하거나 자기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누굴지라도 나는 공개청사를 한다는 걸 보여준 모범 케이스인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김정은의 운명을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 실세다. 믿을 건 뭐 여동생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북한 내에서 백두열 쪽에 김여정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여정이 권력은 문거리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이면서도 제일 김정은 다음에 실세가 아닐까 저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제 오빠 김정은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축군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은 상태에서 친동생이고 믿을 건 김여정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하면 김여정이 지금 뭐 행사부장에서 지금은 선전선동부까지 다 장악했다 이런 소문까지 나는데 중앙 이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있고 중앙선전부가 있는데 그 중앙선전부하고 이제 그 조직지도부하고는 이게 막상막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선전 쪽이 조직 쪽보다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김여정이 다시 선전 쪽을 잡으면서 좀 더 막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이제 김여정이한테 더 잘 보이게 해서 김여정이 오빠를 그냥 만날 수 있고 허물없이 말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같은 그런 위치에 혈연이 관계 있기 때문에 좀 더 김여정이 쪽으로 권력도 많이 쏠리지 않을까. 우로 양으로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력은 정말 덜을 넘을 것 네, 같아요. 믿을 네. 것은 혈연 관계 혹은 뭐 백두혈통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김평일이 귀국하고 이 자금 관련해서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결코 김평일이는 김정은 주의에 올신하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면 또 김평일이가 또 세력화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는 게 네.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김정은이 정치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하고 북한을 잘 이끌어가면 되지만 못할 경우에는 김평일이가 대안으로 또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김평일이는 안 되는데 그럼 왜 김평일이를 이번에 아마 김평일이가 해외 나가가지고 다시 뭐 최고 지도자가 불러 김정일이 때는 이런 사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몰래 들어왔다고 해도 공개된 장소에 나타난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럼 김정은이가 김평일이까지 끌어들이고 이렇게 자기 뭐 옆에서 마치 더 가까운 것처럼 이번에 만나주고 해외 공관장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자리에 김평일을 내세웠을까? 김정은이를 가만 보면 주위에 친척이 한 명도 남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용무라든가 양용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칠골과 만경대회 사위들입니다. 이용무는 이 강반석 계열의 사위고. 그다음에 양용섭 최고민회 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경대 김선숙의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받들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김정은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대가 될 수 없냐면 허물 없이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80이 훨씬 넘은 86세, 87세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김정은이가 과연 형식상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김정은이 주위에서 친척들이 이제 우리 성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좌해주는 사람이. 그게 바로 김여정이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평일이를 불러들으면서 해서 내가 다 장성택이나 김종이 고모까지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고위층이 이제 CNN에서 발표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아 인륜을 저버린 아주 페르나처럼 돼버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불러들이지 않았던 김평일이를 불러들이면서 자기가 통큰 정치 나는 친척들도 뭐 내가 다 죽이는 건 아니다. 나한테 반발한 건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을 죽일지라도 나한테 말잔들가 나한테 복종하는 사람 내가 다 껴안고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최근에는 뭐 서기실, 호위총국, 그다음에 조직 지도부의 조현준 뭐 이런 사람들이 슈퍼 파워다 북한을 이끌어가는 서기실하고 호위총국이 뭐 한답니까? 말 자체로 호위총국은 그 자체로 경호실. 이제 경호실이라고 할 수 있고 서기실은 그 밑에서 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기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 김정일 사망 시에 가장 옆에 있었던 그 여성분도 서기실 출신이었죠. 마지막 부인이었다는. 아 김옥이. 네. 예.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라고 그러니까 비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타이피스트. 예, 조직 지도부
그러니까 북한의 소기실하면 우리처럼 경호 뭐죠 이제 청와대 청와대 그 비서실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조직 네.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이 조직 지도부는 지금도 조직 지도부장이 없습니다. 조직 비서도 없잖아요. 김종일이가 그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당 총비서가 돼서도 조직 비서, 조직부장은 임명하지 않고 자기가 다 모든 걸 겨우면 그만큼 조직부가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신 일부부장 직제를 다 뒀습니다. 일부부장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석비서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기실이라고 불려지지만 소기실은 조직지도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 황병서를 신뢰를 들면 황병서가 제1부부장 출신입니다. 네. 조직지도부. 네. 그 일부부장이 지금 총정치국장 같지 않습니까? 네. 조현준이 지금 조현준이가 지금 일부부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기실장이면 지금은 황병서가 떠났기 때문에 조현준이와 같은 사람이 소기실장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막강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김종일이 때는 이 실세들이 상당히 막강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이가 당 선전부 제1부부장으로 가 있고요. 이 선전부라는 거, 당 선전부라는 것은 언론, 매스컴, 문화예술을 총관장하기 때문에 막강한 이게 뭐 무시 못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에 나가는 것이 조직도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부가 장악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신격화 우상화시키는 건 바로 선전부입니다. 네. 여기는 이게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조직도부가 이건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때는 조직지도부장, 선전부장을 김정일이 혼자서 다 겸임했습니다. 어허. 조직비서 때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기실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위청국이다 하면 호위청국은 우리하고 호위청국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이 호위청국 우리는 경호실이 자그마하지만 호위청국은 약 한 2개 군단 무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행군단, 편대도가 비행기, 전투비행단도 가지고 있고 기계화 유단도 가지고 있고 일반 이 사단 경보병 요단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호위청국이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이 호위청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냐? 전국 각지에 나가 있는 별장이라든가 특각이라든가 그리고 외곽 평양에 들어오는 외곽 부대 이 지키는 것까지 호위청국이 다 하고 있고 실제 친위대 김정일을 경호하는 요 친위부대는 967 군대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친위부대라고 따로 있는데 이 우리말하면 이게 경호실이죠. 근데 네. 상당히 범위는 넓다. 실질적인 실권은 오히려 호위청국이나 소기실보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바라볼 때는 김원웅이가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원웅이. 제가 봐서. 네. 지금 모든 걸 숙청하는 역할을 호위청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위부가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장성택이 청산할 때도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적으로 나섰고 거기에 임시재판소까지 만들어놓고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지금 북한이 숙청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위부이기 때문에 막강한 실세는 물론 조직지도부에도 있지만 김정은이의 문고리 권력을 누가 더 가깝게 지는가에 따라서 가는데 그 김여정은 빼놓고 네. 다음 실세라면 저는 김원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뭐 문고리 권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시대에 있어서 실세 혹은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은 다 숙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양건이라든지 이쪽은 뭐 그대로 견제하고 손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통전부 네, 말씀하시는 네. 그 통전부라는 게 그 김양건이라는 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는 거고 그쪽으로는 대남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딱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권력이 거길로 뭐 모이거나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 외국에 나가는 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웬만한 잘못이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지난주에 왜 김양근 씨 부인을 김정은이 이모라고 부른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김양근이 실세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네. 김정은이가 뭐 김양건 비서 부인을 어머니 뭐 이모라고 이모. 부르시면 네. 막말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김양건이 같은 경우는 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데 한때 제2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김영순, 네. 호담이 이제 그랬고 네. 김영순이가 그랬고 왜 가장 옆에 두고 가장 축군으로 여겼던 것이 김영순이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순이 있기 전에 호담이라는 사람이 네.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민무력부장보다 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다 죽었지만. 외교를 왜 총괄했죠. 그랬냐면 외교뿐만 아니라 대미, 대남 모든 걸 총괄했던 게 호담이었기 때문에 호담이 지금 김영순.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동구권 몰락 전까지 대남 사업기관을 비중을 상당히 받습니다. 조카 통일의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때까지는 봤네. 그렇죠. 네. 그때 모든 거냐 대남 사업기관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인민부력부터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당 중앙위원회도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내각도 양보해야 됐어요. 네. 대남 사업에 종사하는 연락선이나 전투원들의 훈련장이라든가 이 공급 체계는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구권이 몰락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선군 정치를 가면서 대남 기관이 약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숙청 안 되냐? 역대적으로 대남 사업 비서 숙청당한 건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게 7.4 남북 공동성명 때 북한의 대남 사업 유장식이 이건 이제 그 김용주, 김일성의 동생의 김용주 곁까지. 파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 숙청당한 거고 네. 그 이후에 나왔던 대남 사업 김중린, 호담, 김용순, 김양곤이까지 숙청당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대남 사업 기관의 총책이 숙청당하게 되면 총살되던가 공개적으로 숙청당하게 되면 요게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조직이 흔들립니다. 네. 자기 총책이 이거 숙청당했다면 흔들리죠, 당연히.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역대적으로 지방 혁명화. 김영순이도 혁명화 갔다 3년 동안. 네. 18호 관리소에 혁명화 갔다 왔습니다. 김중린이도 혁명화 갔다 왔어요. 거기 혁명화 안 갔다 호담 하나 내놓고 다 혁명화를 갔다 왔는데 대신 다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만큼 숙청을 안 하거나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조직이 이 조직이 상당히 세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까봐 죽이지 않는 거지. 그냥 조용히 뭐 숙청하던가 아니면 은퇴하는 거지. 다 네. 은퇴를 했지. 죽지 않았으면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김양곤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제는 그 전처럼 대남 사업기관, 대남 기관을 비중 있게 보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질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번 주에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결국 그 김정은 부부가 명품을 좋아한다. 또 뭐 그 부인 이슬주의 경우에는 이태리제의 옷을 입고 프랑스제의 핸드백을 든다. 뭐 또 우유는 또 독일제 우유를 먹인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은 모를까요? 어떻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일과 아버지 김정일과 김정은이 다른 점은 김정은은 젊은 시절에 이제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스위스 유학을 하면서 브랜드가 뭔지 세계적으로 유행이 뭔지 그걸 이제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중앙위원회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중앙당에 이제 김정은의 1호 가족을 위한 그쪽을 위한 격리반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충성하는 게 30곳에서 돈을 타다가 일단 뭐 그 격리 전담 부서가 전문적으로 뭐 또 이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니까 김정은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부인도 그만큼 이제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켜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세련되게 해줘야 되고 이제 거기에 뇌물이 이제 많이 뇌물이라는 것보다 필수품, 생활품이 많이 이제 고급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알게 모르게 그냥 김정은이 부인이라는 걸로 그런 걸 이제 쓰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핸드백도 뭐 크리스찬 디얼 다이백 같은 거 몇백만 원이 넘는 거 그런 거 메고 다니고 뭐 분유도 당중앙위원회 그 전담 부서에서 사다 가졌지. 이설주가 뭐 야 뭐 저 독일에 가면 제일 비싼 분유가 이렇게 내가 좋아지는 분유가 있다는데 이런 거 사오세요. 이렇게 시키진 않을 거라 근데 이설주가 생각됩니다. 뭐 한국 화장품 설화땡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보도가 그런 있었는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냥 아가씨들 그냥 이 여성분들은 좀 좋은 화장품은 어디 걸 씁니까? 네. 화장을 하지 아니 않습니까? 평양에 가보니까 전 돈 있는 분들은 저기 그 오스트랄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영양 크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뭐 양기름에서 나온 영양 크림이라 이제 흡수 기름 같은 게 흡수가 잘 되고 북한 여성분들은 좀 기름기가 없습니다.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선호하던데 더 인류 3류층 아니 1류층들은 어떤 걸 쓰는지 저는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다 중국 걸 많이 쓰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귀국자들이 이제 일본에서 보내주는 일본 화장품을 제일 선호합니다. 근데 그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한국 쪽을 이제 통해서 뭐 한국 화장품이라고 해서 중국 라진 선봉시에서 하나로 샴푸도 써봤는데 그게 지금 보면 다 가짜인 거죠. 중국에서 한국 이름만 모방해서 북한에 내갈 때는 아야 그 속내는 중국에서도 제일 저렴한 가짜를 넣고 통만 이제 한국 거로 하고 근데 이제 그 크리니크 같은 그런 화장품 같은 것도 그것도 다 외국 거라고 하는데 네. 실제는 안에 내용물은 중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 1%의 기득권층 부인들이나 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아빠들이 해외에 나가서 대사관 일꾼으로 나가서 직접 사다 주거나 아니면 외국에 뭐 무역 다니는 분들이 뇌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로 줘서 쓰지 않을까. 고위층들도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80년대 있을 때 김정일을 가까이에서 봤지만은
무슨 지금 이태리 명품 북한에서 이 명품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 지금 많이 브랜드가 뜨고 뭐 이게 이태리 거 프랑스 거 뜨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데 북한에서는 뭐가 많이 떴냐면 화장품 중에서 저희가 있을 때는 알로에 화장품이라고 조선중앙TV로 알로에 알로에가 많이 좋다고 해서 한때 알로에 화장품이 많이 떴다 보니까 마임 화장품이 또 한국인 마임 화장품이 중국 통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